왕정과 종교가 지배하는 절대 진리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가 계몽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종교적 다양성 등등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 사상들의 발원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 그러나 계몽주의, 계몽사상, 그 시대로부터 어렵게 여기까지 넘어온 것들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도 그 연장선상인데, 예. 근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네.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은 평등이라는 거 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을 얘기했는데, 전근대에는, 특히 아시아의 전근대에는 이 개념이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 대 국가는 평등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의 평등 개념이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평등이 있었다는 거는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이 근대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전근대 역사 대부분의 역사를 볼 때 착각을 하는 게 국가 간의 개념이 요즘 같은 국가 개념인 줄 알아요.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을 이제 유추하고 해석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근대만 왜곡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으로 돌아와가지고 저 멀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게 바로 이 전형적으로 이 전근대의 관념을 근대에 묘하게 적용을 시키면은 현실에 필요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전근대 유교 사상을 비롯해서 중화주의 논리에는 독립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네만 있는 건가요? 자기네가 아니라 천하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수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듯이 천하도 그래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지배, 그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 아닙니까? 사실상 온 세상인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단 하나 천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자만이 유일하다. 그렇죠. 그 천자가 둘 있으면 벌써 난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묘하게 그 개념이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날 뭐 초강대국이 미국이니까 그 밑으로 다 들어가자고 하면 펄펄 뛸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말짱한 나라가 독립 포기하느냐고?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삼국지연의 같은 고전을 읽으면은 통일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내야 될 거고 그걸 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그 통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삼국 통일이라는 건 결국 천하 통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자가 둘만 있어도 난세인데 셋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분리돼 있고 삼국이니까. 그게 뭐냐면은 유교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에 저변이 된 중화사상에서 자기들이 설정한 논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공책본 같은 게 그 설정한 논리를 외교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논리가 마치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착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는 전에 천하국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서도 설정이었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조공책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품을 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전근대 사회를 모르면은 조공이라는 게 마치 조직폭력배 두목이 상납금 걷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공책본 관계는 걷어가는 거에 몇 배를 주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걸 유지하자는 체제인데 그 전근대에서 제대로 모르니까 마치 조공을 간 건 우리 조상 창피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이 방송사 PD도 봤어요. 우리 역사책에 저도 배우기를 그렇게 이래해서 이런 물량의 이런 분목들과 이런 사람들이 조공으로 바쳐졌다. 요렇게만 기술이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묘하게 일본 쪽에서 그 관념을 부추겼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안 가르치니까.
조공을 얘기하면 그 당시 체제에서는 회사품이라는 게 있었고 그 조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황제의 덕을, 천자의 덕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자기들의 체제를 미화시켰다는 요 얘기는 안 가르치죠. 단지 뺏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 조공을 안 가겠다는 게 독립선언서처럼 들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대적인 시각에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의 것이 왜곡된다고 봐야 되겠네. 주고받고 말하자면 천자의 시혜라고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조공의 한지 우리는 빼앗긴다, 바친다라는 개념으로만 배웠는데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식민사관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왜 강조했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엔 자기들의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뭐 꼬셨다고나 할까요? 돈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체제로 들어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조공을 가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더럽지만 황제 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천자 대우만 해주면 막대한 이익을 걷는데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면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그렇게 황제 폐하라고 얘기해 준다고 해도 내정에 별로 간섭도 안 받아요. 그럼 별로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이익을 포기하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호울뿐인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왜 중국이 그래야 됐느냐? 그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은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국가가 하니까 그런 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스템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체 천하를 일관된 통치 체제로 다스리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런 계몽 사상이라는 게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게 또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입장,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하면 물론 우리도 계몽 시대 이전에 계급 사회였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서구 유럽은 왕정이나 어떤 종교의 문제나 단지 억압만 받는 관계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주변 국가 내 이런 조공의 관계라기보단. 그러니까 발전의 이율 배반이 그런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전근대 서양 체제라는 게 좀 착취라는 개념이 좀 심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정이 착취라는 개념이 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융통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요즘 융통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융통성을 강조해가지고 덕을 강조하면은 뺏어갈 때 뺏어가더라도 적당히 사정 봐가면서 뺏어가면 이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진통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 엎어버려 하는 개념이 덜 나오죠. 예, 그런 반발심이 덜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저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라는 게 의외로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이조 시대, 그 이전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한 우리의 계급 사회하고 서구 유럽의 계급 사회하고는 그쪽이 더 가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체제 자체가 더 가혹했다, 덜 가혹했다기보다도 운영의 융통성이, 운영 자체가 운영의 융통성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정치가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그 진통이라고 그럴까? 요걸 잘한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시대에 여기도 반항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가면서 넘기는 능력은 이쪽이 좀 더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의 발전 속도와 맞춰서 우리도 비슷하게 발전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계몽사상, 평등이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쪽이 아닌 저쪽에서 발언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독한 원리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으면은 그 체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럼 그 체제가 붕괴를 하면서 대안이 모색이 되는데 노련한 사람들이 하면은 위기를 잘 넘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라는 것도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자본주의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천박한 자본주의를 주로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갖다 붙이는데
뒤집어 말하면 근대로 넘어올 때 바로 그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넘어왔다는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은 자본주의가 천박하기 때문에 왕공 귀족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그 시스템을 깰 수가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단 가치관이라는 게 요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면은 그 전에 이 기득권층 위주로 짜여진 시스템을 어떤 논리로 파괴를 할까요? 단지 그냥 자유 이것만으로는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딱 보면은 왕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 교양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평민들은 아예 까막눈에 글도 못 읽고 아무 교양도 없고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니들이 나보다 나을 게 뭐냐고 생각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을까요? 돈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 돈. 소위 산업화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폭제가 된 거거든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사실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물건을 좀 더 많이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경쟁력 있으니까 내 물건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만들게 한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다든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벌겠죠. 점점 더 가속화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계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뭐 그런 노력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생산력을 그렇게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소위 산업혁명부터 이거는 뭐 2배, 3배를 만든 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익 추구라는 데서 나왔죠. 근데 참 이 아이러니인 게 중세 시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었다. 그렇죠. 나도, 나도 너희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럼 결국 그게 이제 평등의 개념으로 갔는데, 그 시대가 200~300년 지속되면서 사실은 지금 또 자본에 의한 계급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또, 이게 바로, 권력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또 다른 권력이 되고,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거기서 뚫고 나올 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돈이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좋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내봤더니 대거 팔리고 그걸로 들어오는 돈을 모았더니 귀족들이 나보다 돈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우습게 하는 풍토였으면 돈 많은 게 뭐 어때서 돈을 말아봤자 너는 교양도 없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준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사회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우리 전통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도의적으로 따지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논리로만 가면은 수백 년 동안 계속 교양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독점해왔던 사람들을 무슨 수로 나보다 니들이 나은 게 뭐냐는 논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견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엔 그 전통이 너무 깊어가지고 한 무제 때부터 했으니까요.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항을 하는 게 저항을 한다기보다 권력과 결탁이 돼야 돈도 지킬 수 있다는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서양은 갑자기 이게 폭발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누르려고 그러니까 누르는 걸 좀 우악스럽게 누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반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소위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돈은 있고 나머지가 조금 모자라는 그렇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진 거 가지고 자꾸 견제가 들어오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뭐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유리한 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 반발하다가 혁명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구조가. 참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가 망하고 뭐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가 시작되는 바람에 좀 왜곡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돈에 의한 자본, 대량 생산에 의한 그런 어떤 모반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또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어떤 혁명이 나는데 계기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들은 자발적인 근대화라지만 근대화의
계기가 되는 개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군함 끌고 와서 대포 쏘면서 협박하니까. 네, 일본도 뭐 마찬가지죠. 예. 단지 이제 그 연 이후에 운영을 잘했다는 것 뿐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연계 늦었고,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대포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그 시점이 일시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제일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하필 대용군 때여가지고. 그때 차라리 다 열려버렸으면 좀 빨리 열려가지고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죠. 물론 예. 그 기회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좀 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분은 고종이 굉장히 개혁을 잘했다는 쪽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사실 근대사 많이 했던 분들은 그 이후의 운영이 더 나빴다고 지목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기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 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으로 유지시켜 갔느냐가 사실은 발전의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국왕이 나서면 그건 천박한 개념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천박할 뿐만 아니라 천박한 주제에 기존에 잘 굴러왔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이 사회체제 변화? 그럼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양반들이 내세우는 동도서기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유교 현대화나 동도서기론이나 별로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동의 도, 동양의 도. 얼마나 도덕 위주로 해가지고 황금만능주의 같은 것도 배척을 하고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느냐. 좋잖아요. 그에 비해서 물질 문명은 역시 서양의 기술이 훌륭하니까 서양의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동양의 도로 활용을 하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참 잘 섞여지지 않는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왜 활용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기술 활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 벌어가지고, 물론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아실현 차원에서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성공한 이후의 얘기고. 그죠. 성공하기까지는 사실 돈을 벌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인들이 뭐 때문에 돈을 벌겠습니까? 도인들은 돈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죠. 아니 나는 뭐 쌀 한 공기만 있으면 하루 먹고 살아도 되고 뭐 큰 집도 필요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도 돈이 필요한 거는 글 쓰는 사람들도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컴퓨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뭐 사무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각종 기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다 그 돈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다 돈이면 됩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돈을 벌고 거기서 자아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도를 앞세워 버리면 근본적으로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동기를 못 찾을 겁니다. 참 위험물질,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위험물질이잖아요. 이게 변질되기도 쉽고 폭발할 수도 있는 건데.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물질이 왜 지금 절대적인 가치로 등장했느냐를 이해를 해야 그걸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근대에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싫어했는지 이해를 해야 그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알아야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기득권은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를?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부담이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 생각을 안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민주주의를 갑자기 찬양하고 나올 때가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기득권자들이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냄새를 맡았군요. 돈 냄새를.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죠. 민중을 속이면 됩니다. 자기가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 그게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하면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냐면은 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역사는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주의가 무너진 불편한 역사를 알아야 지키는데 요즘에 좀 편한 세상이 되다 보면은 불편한 거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 불편한 걸 보기를 힘겨워하는 순간에 모든 해답도 다 묻혀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부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채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런 도의적인 고민 때문에만 그러면은 그나마 나은데 네. 더 흉악한 거는 네.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요걸 요렇게 이용해 먹는 것이 나의 사리사욕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근대 역사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비난을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 역사를 뺏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적당히 이용을 해서 자기 편리한 논리를 만들어내면 네. 그거는 흉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나라 침략하는 논리로 이용을 하면은 그런 수십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병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티벳을 점령해 놓고 원래 우리 거라 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적이니까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혹자는 그럽디다. 그게 중국이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는 소수민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소수민족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봤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소수민족 중에 뭐 조선족이 걸린다든가 안 그러면 북한이 붕괴해서 걸린다. 중국이 전형적인 그 중화사상의 논리를 내세우면 북한 자기 땅 되는 거 아닙니까? 가차없이 밀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 대한민국 어지러워지고 뭐 일본도 보장 없습니다. 예. 지금처럼 운영 엉망으로 하다 어지러워서 붕괴할 때 원래부터 다 충하였다 해가지고 들어버리면 다 집어먹을 원래 우리 거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이 근대 탄생이라는 이 책이 단순히 서양의 200~300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참고서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예. 어떤 뿌리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건지 네.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전통이라고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 먼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발원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발원지를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는지도 다 챙겨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왜 무너졌는지 어디가 위험했는지 약했는지 이 책에서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뭐 동북공정이나 또 서구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역학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그 역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어느 누가 꼭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영웅도 있었겠지만 민중의 역사도 있고 한데 이 흘러온 얘기들을 이렇게 이 목차나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고 참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의 혁명이라는 것도 네. 그냥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으니까 혁명이라고 부르자 이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그 전에 알려져 있던 사실하고 다른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또 그냥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충격을 주면은 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유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그냥 우리나라 교육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다윈 진화론 이것만 외우게 하면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외울 거리 만들어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윈의 진화론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창조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은 그냥 창조했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인간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라.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장악을 한 사회에서는 그냥 신의 뜻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아직도 그런 종교의 지배가 강한 곳에서는 지금 지구촌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죠.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희한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네.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부자 되면 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네. 도전이 되니까 네.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이거 다 받아들이고 살면 그 나라가 부자가 되겠어요?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사람들도 노력을 하려다가 가만히 좀 하나님이 뜻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팔짱가 보다. 아무 노력 안 하죠. 그렇게 보면 현 시대의 월급하고도 좀 비슷해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도 월급을 그 비율로 올려주진 않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줍니다. 임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임금을 네. 이익 많이 난다고 충분히 주면은 그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요. 그건 조직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게 우리는 또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 월급쟁이였으니까 월급은 아무리 많이 줘도 20만 원 모자란다. 그런 말이 나올 수만 하죠. 희한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계속 모자라 뭔가. 아니 그거는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가. 희한하다는 건 좀 순진하신 말씀이고 방송이니까 말 조심 말라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희한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그럼 그런지도 모르고 제가 속고 당하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을 월급을 받은 셈이네요. 뭐 속았다는 건 과언일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체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그런 겁니다. 그 조직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대로 그 조직체를 끌고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구성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서 할 줄 몰라서 사장님이 아닌 그냥 직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는 사람이 나와서 네. 새로운 걸 만들죠. 그러니까 네. 창업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왜 권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대 재생산 안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조직은 잘 굴러갈지 몰라도 전체 국가 사회는 위축되다가 결국 붕괴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진 선생님하고 근대의 탄생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틀에 걸쳐서 근대 사상의 면모들을 깊이와 넓이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이후의 관심 분야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